여러분들 혹시 이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을 줄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오전 강의에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려고 지금 예, 다시 꺼냈고요. 이 테일러 시리즈는 아마도 여러 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y 값을 뭐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y의 어떤 t 값이 있고요. 델타 y가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t가 있고 y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 y 값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어떤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t에 대해서 y 값이 이제 여기 yt 값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라는 지점이 있으면 요 값이 이제 y의 t 플러스 델타 t의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 하는 값이냐라는 거죠. 얘는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yt에다가 이만큼의 델타 y를 더한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델타 y라고 하는 건 무슨 값이냐? yt에다가 델타 y에다가 델타 t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값이에요. 이게 두 개를 소거를 해버리면 이 값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데 사실은 델타 y,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굉장히 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델타 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어떤 소리가 되냐면 다시 요게 지금 yt에다가 y 프라임의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굉장히 일차함수고 뭐 기울기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식입니다. 자, 이 식하고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요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특별히 지금 여기서 요 첫 번째 여기까지만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어떤 그 다음에 y가 그 다음 단계 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 값에다가 1차 미분에다가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요 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이게 1차 함수라는 가정하에서는 완벽하게 어,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1차 함수일 경우에는 이 델타 y 델타 t 나누기가 dy dt와 똑같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뭐 캔슬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직선이 아니고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곡선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펜으로 했는데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곡선이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두 개가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사이에 지금 여기 지금 요 사이에 요 값이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곡선 같은 경우에는 dy dt가
0이 물론 그전에는 이제 이게 직선일 때는 상수였는데 만약에 이게 2차 미분 같은 경우에는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차 미분을 보시게 되면 그 직선일 경우에 2차 미분은 0이 되기 때문에 이쪽 에러가 이쪽은 전체적으로 에러 텀인데 자동으로 0이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일러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 보인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냐.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공부를 좀 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하고의 차이는 저는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게으르냐, 그거 가지고는 판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부의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이고 이럴 때 무술해서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장비를 갖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술을 가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2학기 때 모델링 시간을 듣게 되면은 수학에서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이 가라는 얘기가 사실은 다 이 아주 우리 옛날에 배웠던 아주 간단한 이 식의 전부 연장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미분방정식하고 행렬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또 등장하는 것이 이제 테일러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전 값을 알면은 기울기를 알고 인터벌을 아시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이거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직선일 경우에는 뒤쪽이 0이 되는데 직선이 아닐 경우에는 2차 미분, 3차 미분, 4차 미분, n차 미분까지 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그 수치에서 지금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좀 만약에 우리 요 식을 내가 원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함수를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일러 시리즈 여기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x 0으로 놓고 a를 t로 놓게 되면은 그냥 반드시 이게 0 더하기 t 얼마예요? t잖아요. 이게 이 함수예요.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지금 지금 fx가 여기서 나는 지금 보니까는 현재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f에다가 x 플러스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할까요? 아니, 잠깐만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f에다가 0 플러스 t로 할게요. ft죠. 그죠? 근데 뭘 하고 싶어요? ft. 이거 하고 싶어요. ft는 뭡니까? 여기 이론에 의하면 x 대신에 0. 그죠? 0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 값이 그 다음이 여기 이제 약간 좀 f라고 써야 되는데 f 프라임의 0에다가 델타 t가 얼마예요? 여기 a가 t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2 프라임의 0이고요. 여기 이제 e 팩토리얼 들어옵니다. e 팩토리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자승 그 대신에 t 자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팩토리얼 3승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f0 넣어야 되고 f 프라임 0 넣어야 되고 f2 프라임 0 넣어야 돼요. 그렇죠? f0 얼마예요? 여기다가 t 대신에 0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0승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1차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가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K 때 여전히 또 뒤에 지수도 똑같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K에 2에 마이너스 K T가 되는데 T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전체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고 K 자승이 되고 마이너스 K 3승이 되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낸다고 했을 때 F0은 1이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F 프라임 0는 마이너스 K잖아요. T 넣고. 그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요 식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상기할 수 있는 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초월함수 같은 것들이 이런 거를 표시를 해갖고 막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x와 2의 x를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쪽이 전부 다 싹 캔슬이 돼요.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상각함수도 표시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시리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 요 안에 있는 서로 이 관계 결국은 1차 미분부터 n차 미분까지의 어떤 그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조합을 해서 모르는 걸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아는 것을 조합을 해서 모르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더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수질관리공학에서는 아마 여기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식은죽먹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해 못했다면 다음에도 뜨거운 죽이고요. 계속 그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리 한번 경험하셨다면은 나중에 뜨거운 죽 먹을 필요 없이 맛을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도 그리고 하고서 이제 거의 말미에 말았어요. 지금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이 이제 이것이 글루코스, 포도당이다 그랬는데 포도당을 우리가 태워서 결국은 CO2, H2를 만들면서 태웠을 당시에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이 일종의 호흡이라고 했죠. 태우는 과정이 호흡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생물이 어떤 신진대사랄지 운동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요 지금 이 카본 하나당 필요한 산소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카본이 6개고 12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12개니까 32고 6개 분자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무게의 비가 2.67이다. 이게 이론적으로 유기물이 있을 때 TOC죠 일종의 TOC를 안다면 거꾸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2.67만 곱해버린다는 거예요. 카본량 TOC 계산해서 TOC 계산한 다음에 2.67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이렇게 돼서 질산이 되는 게 최종산물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질소 하나당 산소가 2분자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의 어떤 서로 비를 보시게 되면 4.57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을 때 이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 하냐면 이럴 때는 TKN을 구한다. 이 올게닉 N하고 암모니아 N인데 TKN은 결국 올가닉을 다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구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TKN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N이 결국은 여기 얼마만큼 N이 있냐가 되는 거고 거기에 4.57을 곱하게 되면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되는 거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처리장 같은 데서 우리가 산소를 얼마나 공급해야 되는 걸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TOC를 계산하고 TKN을 계산했더니 이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뭐 기기 자체가 녹아 있는 효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계산해서 뭐 안전율 곱해서 뭐 예를 2배, 3배 정도 한번 집어넣자. 뭐 그런 것들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AI죠. 인공지능이잖아요. 빅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축적한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전문가 필요 없고 AI가 다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 세상이 된다. 우리도 필요 없고 대학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것들 AI가 됐든 뭐가 됐든 편리하게는 하고 우리가 활용은 하되
그 안에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지금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고 얘기하는 좀 이용해 먹는 너무 싫은데, 우리는 환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사람을 위하는 공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전문가로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TKN은 킬달로 잴 수 있는 이 두 가지고, TN과 구분되는 거. TN은 올가닉,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 나이트레이트 다 되는데, 산소가 붙어 있는 애들은 빼면은 TKN이고, 얘들도 더하면 TN이다. 그리고 얘들은 항상 이제 말씀드렸죠. H나 O나 이런 건 상관없고 N만 세게 됩니다. N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CBOD, NBOD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죠? CBOD 여기 영어로 막 썼습니다. 뭐 heterotrophic microorganism이 capable of driving the energy for oxidation from an organic carbon substrate. 그러니까 유기물 먹이에서 이 산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원료, 나무 동아리, 신문지 종이 조각, 뭐 이런 겁니다. 태우려면은. 근데 NBOD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젠 계열은 얘기잖아요. 주로 단백질, 이런 쪽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NBO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CBOD가 이렇게 생겼다가 NBOD는 한두 주 후에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지금 CBOD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들이 다 달겨들어서 무생물을 분해를 하면서 산소를 먹으니까 점점 늘어나지만, NBOD는 나이트로박터라고 하는 건데, 질산화박테리아는 좀 적응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한참 후에야 생긴다라는 거죠. 실험하다 보면 우리가 NBOD인지 알고 막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는 나이트리피케이션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더해진 반응이 일어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할 필요는 있죠. 분리를 할 때 질산화 박테리아를 굳이 죽이는 TCMP라고 하는 약품 같은 것 집어넣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반응을 일으킨 거와 TCMP를 넣은 거를 빼서 NBOD를 따로 분리해내기도 합니다. 자, theoretical option 또 한 번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BOD는 억시전 디맨드, 완벽한 반응에서는 6개의 32g짜리 억시전이 들어간 거고, 전체의 지금 요거는 지금 C6H12O6의 분자량 18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자량 B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오르게닉 카본 같은 게 6개 곱하기 12의 탄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BOD하고 TOC가 2.67 되는 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O2와 카본의 비율입니다. 여기 2.66으로 나왔을 때 2.67이 이제 정확한 계산인 거죠. 뭐 여기서 이 숫자 어떻게 자르고 올렸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트로젠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N,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앞에 숫자들이 양쪽이 서로 CHON에서 양쪽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사 시험이랄지 이런 거에 즐겨 나오는 단골 손님들이죠. 기억하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한번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N, A, B, C가 있고 있을 경우에 양쪽을 다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뭐 여기서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C 여기 C가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는 N이 당연히 N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N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 N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C, 얘는 C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그걸 차이를 가지고 뜯어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됐고, 이게 N에서 O2가 있으면은 나머지 지금 그것들이 조합을 해갖고 여기 숫자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 산수에 속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자, BOD 실험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일 정도 걸리고요. COD 실험은 2시간 걸리고, 뭐 준비하고 설거지 하는데 뭐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건 뭐 딱 무슨 뭐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준비 다 되면 자기만 하고 사라지면 2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걸립니다. 2시간이 말이 2시간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KMnO4, 포타슘 맹가니즈하고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중크롬산염을 가지고 얘들은 산화제예요. 그래서 얘들이 얼마큼 산소를 소모했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적정을 통해서 어떤 적정 이 소모량을 우리가 역산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산소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수질 분석 실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TOC는 바로 그냥 그 오르가닉 카본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의 제가 뭐 90%니 뭐 50%니 30%니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TOC가 있다면 COD는 좀 다 측정을 못하는 거고 BOD-U도 한계가 있고 BOD-5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한계가 BOD-U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미생물이 분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좀 약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COD하고 BOD의 비가 뭐냐. 사실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비율은 여기 지금 거의 여기부터 무한대 8까지 있죠. 그러니까 그 COD, BOD 비율이 지금 2.51에서 6.36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대충 지금 COD하고 BOD 사이에 지금 B가 3 정도, 3점 얼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딱 값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샘플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과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이 다른데 지금 다만 COD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COD라고 하게 되면 이건 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롬, 뭐 영어로는 크로미움 이렇게 얘기하죠. 크롬인데 우리가 망간을 우리나라는 망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유의하게 망간을 쓴다고 얘기가 돼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BOD에 대한 어떤 얘기도 좀 약간 그 페이드아웃 되는 경우도 같은데 COD에서 망간을 쓴 경우도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학이나 무슨 제도들이 일본에서 베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술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기술적인 것이 별로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날 베껴와서 계속 그걸 계속 베끼기 때문에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한 가지로 가는데 일본에서 온 뭐 이런 식으로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C하고 BOD도 나름대로 환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R스퀘어 값이라고 하는 건 둘이서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0.9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건데 어쨌든 여기는 여러 가지의 그 하수처리장 동네 하수처리장에 따라서 BOD5와 TOC에 대한 관계식을 냈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는 기수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는 얘기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BOD5를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TOC 가지고 비교적 잘 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때 뭐 서로 환산할 때 어느 정도 오차를 각오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BOD5와 TOC에 이게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에 어떻게 보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게 이게 이제 X고 이제 Y 꼴이 되는데 이렇게 막 서로 차이가 막 나는 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있는 걸 샘플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냐?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고 이거는 뭐 없을 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을 쓰는 건데 지금 그럼 여기서 보면 다 동네마다 다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에서 어떻게 쓰고 부산에서 어떻게 쓰고 직접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따로 측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냐? 아닙니다. 봄, 여름, 겨울, 겨울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한번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COD하고 BOD, B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산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뭐 그나마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대기 중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오는 거는 일종의 확산인데
대기 중에서 녹아들어올 수 있는 최대 농도가 CS고 자기 물 속에 있는 농도가 C면은 CS 빼기 C 두 개의 차이가 원동력이고 그것을 개수는 K2 내지는 KA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BOD가 잡아먹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BOD라는 물질이 없어지면서 산소가 같이 없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BOD5나 COD는 TOC를 재지 못하던 시절에 아쉬우니까 쟀는데 TOC를 잴 수 있다면 TOC를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TOC를 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물속의 산소 문제에서 이 광합성 있죠. 뭐 식물이 있을 수가 있고 안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걔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자기 본업이 광합성이잖아요. CO2와 H2O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물질을 생성하면서 산소를 내는 것이 1차 생산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1차 생산자가 낮에는 광합성을 하는데 밤에도 호흡은 계속 해야 돼요. 호흡은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생물이니까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잉으로 많이 자랐을 때는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산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밤에는 산소가 뚝 떨어졌다가 낮에는 산소가 생겼다. 이런 어떤 이 일일간에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일이란 하루로 주간이라는 뜻인데 주야간의 차이가 이런 식의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실험을 뭐 이렇게 포일 같은 걸 싸갖고 이렇게 뷰티병을 매달아 놓고선 이것이 다크 버틀이다. 이것이 라이트 버틀이다 해서 두 개를 광합성을 한 것과 순수하게 호흡한 것만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대학원 갔을 때 뭐 자세하게 실험하는 거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매크로파이트는 좀 이런 어떤 풀이죠. 쉽게 얘기해서 풀입니다. 이런 매크로파이트. 그래서 많이 보이는 뭐 이런 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파이트. 그래서 종류가 많아요. 뭐 물에 잠겨 있는 거, 떠 있는 거, 뭐 깔아 앉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크게 봐서 어떤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리파이톤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 이루입니다. 그렇지만 얘들도 어디까지나 다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 밸런스 면에서는 중요한 친구들이죠. 자, 여기서 뭐 엉뚱하게 지금 갑자기 신진대사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물이 먹어요. 먹으면 자기가 이제 살이 찌겠죠. 셀이 생깁니다. 그죠? 그때 동시에 호흡을 합니다. 호흡 뭐라고 했습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태우고, 그러니까 뭐랄까, 다이어트, 살 빠지는 운동을 할 때, 그럴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이런 사용되는 폐기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 폐기물들은 우리의 배설물들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밥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니까 그걸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요. 자세하게 얘기는 나중에 대학원이나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생물의 호흡은 두 가지래요. 외부에 산소가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산소 자체가 내부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다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산소 자체가 외호흡, 내호흡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 뭐냐면은 산소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산소가 아닌 걸로 호흡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불쏘시개인데 따지고 보면 전자수용체 내지 수소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전자를 수용하고 수소를 수용하는 전기화학적으로 밸런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밸런스를 일으키는 게 산소만 하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하는데 산소가 가장 효율이 좋은 에너지인 거죠. 굉장히 고급 휘발유고 나머지는 좀 약간 저질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산소를 통해서 할 때 거의 완전한 반응이 일어나서 잘 타버리는데 산소가 아닌 것들은 제대로 안 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타서 문제가 됐을 때는 부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을 발효시켜서 쓰기도 해요. 이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이제 뭐 김장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걸 우리가 산소에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이 장독대 같은 데다 꽉꽉 쟁여가지고 어느 정도만
물에 국물에 잠겨 있는 것들은 산소가 그렇게 노출된 것보다 많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어떤 초산 발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약간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즈도 없고, 그죠? 나름대로 뭐 술 만들 때도 쓰는 거, 막걸리 만들 때 쓰고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나 부패나 사실은 사돈의 팔촌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이로운 경우에 발효라고 하고, 이거 실패한 경우에 부패한 거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무기호흡은 완전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남는다. 뭔가가 남는데 이 남는 자체가 미생물의 종류나 어떤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온도랄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태우는 건데 태우는 방법이 연료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연료가 있고 다른 연료가 있어서 서로 이 결과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했어요? 리에어레이션, 공기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 BOD에서 나가는 거, 지금 광합성에서 들어오는 거, 호흡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SOD, 바닥에 있는 물질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닥에 있는 물질들도 나름대로 그 수식으로 표현해서 상수를 할 수도 있고, 곱하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어떤 수식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디멘트 옥시전 디멘트 SOD라고 표현하는 거죠. 5가지가 됐네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온도의 함수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우리가 하나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환경보전법이 있는데 지금 2020년 1월 1일이면 금년입니다. 금년에 지금 폐수 배출에 대한 기준이 지금 바뀌었어요. 여기 보세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게 지금 BOD, COD, SS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배출량 작은데 큰데 깨끗한데 안 깨끗한데 좀 나름대로 좀 특징이 있는 데에서 폐수를 처리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COD에서 TOC. COD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BOD, COD, TOC 얘기하는데 지금 왜 총유기탄소 TOC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과거 한 20, 30년 동안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죠. BOD가 주기율표에 있습니까? COD가 주기율표에 있습니까? COD 망가는 뭐며 COD 크롬은 도대체 뭡니까? 얘기해 주는 게 통일성도 하나도 없고 서로 코릴레이션 같은 것도 좀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고요. 그래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건데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OD, COD가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밖에 있습니다. 이럴 때 꾸준하게 주장했던 저랑 둘이에요. 저하고 강원대 김범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김범철 교수님은 리타이어 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용이 없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가 한 것처럼 등장하는 참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Anyway, 우리가 그래도 결국은 주장해서 목소리가 되고 파도가 돼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행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산소에 대해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산소가 대기에서 오는 것들이 공급되는 게 하나 있고요. BOD에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대기에 의한 거는 이렇게 K에 하고 아까 포화농도와 자기 농도 사이에 어떤 상수 KA이고 BOD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빠져나간 KD가 있을 때 여기 L은 우리가 아까 표현했을 때 여기선 KR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KR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부 과정이니까 제 생각에는 KR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KR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그냥 다 KD로 고치셔도 아이고 이게 좀 펜이 제 맘 같지 않네요. 그래서 제 맘 같지가 않아. K, D, 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D로 하셔도 되고 KR이 맞습니다. KR이 맞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여기선 당분간 우리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KR하고 KD하고 같이 넣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KD를 K1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KA를 K2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KA하고 KD로 좀 어전에는 제가 K1, K2로 얘기했는데 이 KD, KA로 넣는 거 좋겠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산소 결핍량이잖아요. 그래서 D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 이제 있으면 이쪽에 지금 현재 X라고 하는 거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산소 농도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CS-C를 계산하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산소를 계산하셔도 이렇게 CX를 계산하셔도 되는데 CX는 뭐 거꾸로 여기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D에다가 CS-D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X에 관해서 풀었어요. 풀 수 있어요. 풀었다고 치자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작은 여기서 복잡한 민방정식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와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교수님 왜 이러세요? 좀 참으세요. 이렇게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방정식 나올 때마다 아들은 달리 막 솟구치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괴로울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차별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즐기셔야죠. 예, 오케이. 자, 토탈 DCDT를 보세요. 보니까는 얘하고 얘 됩니다. 지금 KACS-C 맞죠? KDL인데 KDL 0 2의 마이너스 KRT. KRT를 그냥 하셔도 되고요. 다 상수니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여기서 T하고 X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여기선 그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쓰고 나중에 좀 더 쉽게 이걸 할 수 있는 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들을 이렇게 다 이제 X하고 T를 바꾼다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소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얘가 왜 안 움직이냐. 예. 지금 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여기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알아들으실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유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유속은 우리가 거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x를 쉽게 이 개념에서 x도 쉽게 생각하려면 x는 그냥 t 나누기 x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나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고요.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x는 u 곱하기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니까 지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식 자체에서 풀 수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푸는 것지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풀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최대가 되는 지점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최소가 되는 어디서 이 D가 최대가 된다는 건 산소가 최소가 된다는 지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꼭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 찾고 dc 찾고 해서 만약에 뭐 dc가 d0가 제로면은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들에 많이 나오는데 아우 이런 것들은 저도 처음 볼 때 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어떤 그 물에 들어가는 지금 에어에서 오는 공급된 양하고 BOD에 의해서 지금 뭐 NBOD, CBOD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BOD라고 했습니다. 한 거하고 SOD로 빠져나가는 거하고 등등등 있는데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매스 밸런스로 나중에 이게 모델링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할 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한번 뭐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이고 일종의 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한 볼륨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그 델타 V라고 하는 볼륨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농도는 뭐예요? 농도는 따지고 보게 되면 어떤 그 질량에다가 부피를 나눈 거잖아요. 지금 일단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들어온 질량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질량이고요. 나간 질량이 M 아웃이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M 아웃하고 이거 M 아웃이 아니죠.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에서 아웃을 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델타 M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델타 M을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어떤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델타 V, 델타 C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걸 그대로 만약에 오리지널을 쓰게 되면은 D에다가 C에다가 델타 V에다가 좀 잘 이쁘게 써지지. 제가 원래 글씨를 이쁘게 써요. 이쁘게 쓰는데 생각보다는 여기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D에 델타 D에 이것도 CC를 쓰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DC에 델타 V에 D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C하고 V를 곱하면 뭐예요? C하고 보게 되면 매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델타 매스에 델타 T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 매스가 뭐냐? 들어오는 거는 이 X 요 X 방에 바로 여기서 Q 곱하기 C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Q 곱하기 C 들어오고 있죠? Q 곱하기 C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Q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지금 위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떤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것이 요 요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썼어요.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이 BOD에 의한 것이니까 요것이 요 양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델타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그리고 Q는 똑같아요. Q는 QX하고 QX 플러스 델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Q는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면적 곱하기 유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에서 델타 V는 사실상 A 곱하기 여기서 델타 X가 되는 거죠.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 면적, 단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X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주 쉽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아까 그리고 Q는 A 곱하기 U라고 했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전부 델타 V로 다 나눠주면은 델타 X가 되고 델타 V 다 날라가잖아요. 델타 V 날라가고 여기 델타 V가 되는데 이게 지금 A 곱하기 U였고 A 곱하기 델타 X니까 AA 나눠줘서 여기 U하고 델타 X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뒤집어 갖고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얘기할 게, 여러분 복잡하게 교수님 편미방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편미방 나중에 풀기라고요. 지금은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 푹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예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스테이트인데요. 그랬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을 과감하게 0으로 만드는. 스테디는 시간에 대해서는 컨스탄트라는 게, 컨스탄트를 미분하게 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다 x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거리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이것을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밑에를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밑에가 그러면 u의 dc의 dx가 ka의 cs의 c고 마이너스 kd의 l이다. l은 l0, 2의 마이너스 kd의 t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돼요. 풀면 돼요. 근데 갑자기 또 이거 오케이 뭐 풀면 되는 거 교수님은 뭐 수도 없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찌하오니까 이것도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왼편 보세요. 왼편의 그림을 이용하여 음준선소의 물질 수식을 수집하라. 아까 이 수식을 수집하라는 요 식을 쓰라는 소리, 그대로 베껴 쓰라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유도한 식을 CS-C를 보고 변환하고 D에 대해서 풀이하라. 이제 이것을 D로 바꿔서 서로 풀이하라는 소리고요. 나중에 유도한 식을 농준선소가 최소가 되는 지점 XC와 DC를 유도하라. 그건 뭐예요? 아까 답 다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거였어요? 이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지금 답이 다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풀리 오릴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 지금 나랑 이 수자원 시간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사실은 풀리긴 풀려요. 풀긴 풀리는데 좀 복잡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냐면 DCDT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기 P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PT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익스포넨셜의 PT, DT 이렇게 만듭니다. 얘를 양쪽이 곱할게요. 곱했지, 세 곱했어요. 똑같아요. 자, 근데 요 세 개, 이쪽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대로 놔두는데, 왼쪽을 보게 되면 좀 재밌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것을 거꾸로 역산하게 되면 얘에서 이걸 미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미분인데 얘는 지금 미분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하니까 적분하기 미분인데 PT가 그냥 나왔어요. 요것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을 보시다시피 양쪽을 적분을 하면 오른쪽은 복잡해서 우리가 그냥 식으로 놔뒀어요. 몰라요 지금 현재. 풀 수 없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미분된 걸 적분하니까 손바닥을 뒤집다 다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다만 정적분일 때는 0과 t 그 범위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0과 t 사이 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럼 이 t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0과 t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0과 t에서 처음에는 t인데 나중에 지금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풀리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요거는 쉽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우리가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여기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적분이 풀려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QT가 간단하기 때문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한다면
이걸 그대로 이용한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u ds dx ka cs 마이너스 이것이 지금 그대로 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여기서 볼게요. 지금 그대로 제가 펜을 이용해서 u dc dx가 ka cs 마이너스 c고 마이너스 k d l의 제로에 2의 마이너스 kd의 t잖아요. 이걸 모으시게 되면은요 dc dx가 되고요 마이너스 ka u의 플러스라고 할까요? C로 했어요. 할게.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는 왜 저걸 D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유를 거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D로 바꾸세요. 그래야 조건하게 편리합니다. CS-C가 되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로 와야지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KD L0에 2의 마이너스 KD의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D로 환산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는 이제 DD, DX로 바꿀 거고 마이너스 KA의 U의 D가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 복잡하지만 어떤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이쪽에서 Q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형태로 지금 얘하고 얘가 매칭이 되고 얘가 매칭이 되는데 지금 여기 PT가 마이너스 K 나누기 U가 PT가 되는 꼴인 거죠. QT는 지금 복잡하지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얘는 지금 사실상 나누기 U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뒤에 적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지간한 미분 방정식 다 풀립니다. 그래서 뭐 아이겐밸류 프로블렘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숙제 꽤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지금 제가 또 숙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저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x가 0인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고 용존산소가 최소가 되는 지점, 용존산소가 최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지점이 어디고, 그렇죠? 농도가 얼마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처음에 들어오는 게 Q가 들어오고 BOD가 들어오고요. 처음에 그 용존산소 농도가 포화 농도였다고 돼 있고요. K1, KD가 0.258대2가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지금 BOD, 용존산소, 그 다음에 유량이 있어서 섞일 거예요. 섞이죠. 섞여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유량이 이 정도 될 것이고 유속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온이 26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 수심이 3이고 4입니다. 수심에 대한 DLH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두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DLH 코에피션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R하고 KD 똑같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리피케이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CS를 지금 8.11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호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오늘 많네요. 보니까는 지금 제가 이거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번에 또 어떤 게 숙제가 있었는 거 아니? 지금 이거 한번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었군요. 네, 번호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뭐 번호가 좀 헷갈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BOD 예제를 다 풀어 달라. 예, 뭐 답도 다 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해보고 세 번째 문제도 해달라. 여러분도 손으로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하라고 주문하는 거고요. 그냥 다른 친구들 파일에 베껴가지고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도 한번 좀 자세히 뜯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바로 이 문제죠. 예, 이게 사실은 4번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풀어서 파일로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질소 그 다음에 알갈블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사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